얘들아, 호응 잘해줘야 돼, 호응. 잠깐만, 호응이 너무 잘 돼가지고 소리가 깨져. 아, 누가 깨져. 방구 끼지 마. 자꾸 방구 끼는데? 자, 야, 너 말해. 야, 너 말하라고. 얘들아, 이 검정색 화면 보이지? 꽥꽥꽥. 아, 그러면 발표. 알겠어, 시작할게. 안녕하세요. 최애 발표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발표에는 원작의 정보를 포함해 제 개인적 생각과 비공식 팬북과 위키의 내용을 일부 차용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최애에 대해 발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네? 잠시만요. 지금 그 화면이 그 PPT가 안 됐어요. 뭐 안 돼? 맞아요. 아, 지금 됐어. 방금 전까지 안 됐었어. 이 화면 맞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수많은 아들, 딸, 남친, 여친들이 있죠. 그 중에서 단언컨대 제 인생 최고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아이를 꼽아보자면 그 캐릭터죠. 누굴까요? 아,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의 최애는 지박소년 하나코군에 등장하는 인물인 시지마 메이입니다. 시지마 메이, 그녀는 누구일까요? 시지마 메이는 하나코군의 주 배경인 카모메 학원의 7대 불가사의 중 4번째 불가사의 미술실의 시지마 양을 맡고 있습니다. 카모메 학원에서 도는 4번째 불가사의 미술실의 시지마 양에 대한 소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에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녀의 가족들은 네? 1초 간격으로 지금 화면이 바뀌어요. 화면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아, 누가 PPT 안 보여주고 지금 완전 그 화면만 보여. 맞아. 제대로 된 PPT 화면이 보이지 않아. 그러면 보여? 보여. 네, 그러면 그 소문에 대한 파트부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미술실의 시지마 양에 대한 소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에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가 미대에 가는 걸 반대하였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건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그녀는 졸업 전에 자살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어서 유령이 된 지금도 교내에서 좋아했던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녀가 시지마 양인 것이죠. 카모메 학원에서 낯선 교복을 입고 그림을 그리는 여자아이를 발견하셨다면 여러분은 시지마 양을 발견하신 걸 수도 있겠습니다. 자잘한 TMI지만 원작 중에는 미술실의 시지마 양에 관한 소문이 여러 번 언급되는데요. 혹시 아셨나요? 아니야. 네, 모르셨죠? 네, 첫 번째는 9권에서 아카네와 아오이가 한번 이렇게 말해줬고요. 두 번째는 11권의 53화 시작 부분에서 또 한 번, 그리고 세 번째는 54화에서 시즈마의 시점에서 천천히 서술되면서 총 3번이 언급됩니다. 각자 부분마다 보는 맛이 있으니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번째 불가사의 미술실의 시즈마 양의 능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9권부터 12권 중반까지의 공상화편의 주 무대가 되는 곳은 시지마 메이가 그린 그림 속입니다. 허구의 세계라고 하죠. 사쿠라의 말에 의하면 시지마 메이의 능력은 인간의 소망을 반영한 그림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불가사의답게 그림 속으로 한번 빨려 들어가면 끝이며 그녀의 말대로 하지 않는 이상 원래의 세계로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능력들이 있는데요. 방금 언급한 능력이 인간을 그림 즉 허구
허구 속 세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라면, 반대로 이제 인간 사물 관계없이 그림으로 그리는 것을 실물로 이렇게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시로는 9권의 엄청난 무기들과 11권의 초콜릿, 그리고 시즈마 자신의 클론이 있습니다. 이게 경계 안에서만 한정된 능력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즈마의 클론이 츠카사에게 끌려가 교내 방송실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보면 이미 꺼내진 그림들이 현실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튜브 물감들을 이용해 공격해오는 상대를 구속하거나 이제 물감으로 이루어진 그림 인간을 만들어 공포를 주고 싶은 대상에게 시즈마 양의 얼굴이 나타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들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아, 네네네, 해주세요. 방금 전에 네. 시즈마의 능력 중에 그림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인간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좀 가두고 싶은 인간이 있으면은 시즈마가 두 개 가둬버려가지고 좀 못 나오게 하는 것도 좀 맛있는 것 같아요. 그건 질문이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 이건 질문이 아닌데요. 맛있을 것 같습니다가 잠깐 평서문 아니야? 시즈마가 어마무시한 집착 강국이라면 네. 이제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질문이 아닌데? 그것은 그저 요구사항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연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어디까지 했지? 이 능력들 사실 대부분이 시즈마의 그림 속인 공상화편에서 사용된 능력들이기 때문에 그녀의 능력들 중 하나인지 아니면 허구 세상의 일부로 작동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2차 창작을 하기에는 정말 재미있는 요소들이니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 방금 질문하셨던 것처럼 지척항공 약간 그런 느낌도 이제 재미를 살리면서 즐겁게 2차 창작을 해봅시다. 계속해서 시즈마 메이의 이제 프로필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캐릭터의 이름이죠. 저희 아이다이로 선생님께서는 캐릭터 이름에 장난을 치시는 편이죠. 미츠바에는 3, 츠치고모리에는 5 등등 각자 대표하는 불가사의 숫자가 있거나 나나미네 사쿠라의 7처럼 현재로서는 불가사의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싶은 애매한 떡밥을 남기는 듯한 이름이 있죠. 시즈마 메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즈마 메이는 몇 번째 불가사의라고 했죠? 네 번째요. 맞아요. 숫자 4입니다. 시즈마를 한자로 쓰면 그녀의 대표 숫자인 4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즈마 메이의 이름은 두 가지를 쓸 수 있다는 것 아셨나요? 네. 훌륭해요. 훌륭해요. 하나는 방금 말한 것처럼 시즈마의 대표 숫자인 4와 섬도자로 이루어진 시즈마. 다른 하나는 가타카나로 쓰여진 시즈마입니다. 그리고 위키에 설명되어 있다시피 가타카나는 게이 쪽의 이름으로 표기됩니다. 그리고 이 특성에 맞춰서 만화에서의 게이 시즈마는 와타시나 아나타와 같은 이런 지칭을 가타카나로 표기하며 행전 메이는 히라가나로 표기하여 서로 구분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재밌네요. 네. 흥미롭네요. 감사합니다. 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까지 하나코군에 등장한 인물들 중 명백하게 생일이 알려진 캐릭터는 유기 형제들밖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른 캐릭터들과 마찬가지로 시즈마 메이의 생일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11권에서 잠깐 등장한 시즈마 메이의 학생 증명서에는 그녀가 쇼와 시대에 태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쇼와 시대는 1926년 12월 25일부터 1989년 1월 7일까지. 개인적인 주장이지만 저는 시즈마 메이가 쇼와 시대 초반이나 중반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1956년 11월 25일생인 하나코의 과거 학원 모습을 보면 시즈마의 과거처럼 보이는 장면의 학원에 비해 옛된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복도 현재 카모메 학원생들이 입고 다니는 교복으로 이제 하나코 때와 다르기 때문에 시간차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코가 14살 때 죽은 걸 감안하면 최소 1970년대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의 추측이었는데요. 비공식 팬북을 참고하면 시즈마 메이가 1983년생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원서도 보고 잡지도 보고 다 했는데 1983년이란 숫자가 없었고 쇼와라는 한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외국인이라서 생긴 불찰이었습니다. 시즈마 메이는 1983년생이 맞습니다.
원서의 학생 증명서에는 이제 쇼와라는 글자 뒤에 흐릿하게 애매하게 지워진 이 숫자를 보시면은 58일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발표문을 작성하면서 깨달은 내용인데요. 58이라는 숫자가 보이긴 했었는데 제가 앞서 추측한 이유 때문에 58년생일 리 없잖아 이러면서 이제 쇼와 58년이 아니라 정말 1958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넘겼던 것이었습니다. 시즈마 메이 덕질 지금 5년째 중이거든요. 지금 진짜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됩니다. 이 58은 쇼와 58년, 즉 1983년입니다. 시즈마 메이는 1983년생입니다. 이를 몰랐어도 이 비공식 팬북에는 메이가 쇼와 시대의 후반에 태어났을 거란 근거가 실려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작중에서 메이가 핫케이크 사진을 찍기 위해 들고 있던 사진기인데요. 카메라가 생년과 무슨 연관이 있나 싶으시겠지만 연관이 있습니다. 비공식 팬북의 작성자는 메이가 지니고 있었던 이 카메라를 우츠른데스라는 필름 카메라의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작성자의 말에 의하면 이 카메라는 1986년에 발매하기 시작하여 2001년에는 세계에서 1억 개 이상을 판매할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1년쯤은 시즈마 메이가 18살로 일본 나이로 고등학교 3학년인 시점이며 이 당시 여고생들은 모두 이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며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저도 이 비공식 팬북을 읽고 일본 여행 갔을 때 이 카메라를 구매하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83년생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는지 정말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작가님께서 캐릭터들의 생년 정도는 어느 정도 생각해두고 계시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줄이었네요. 학생, 네? 네. 그 학생증에 네? 학생증 있잖아요. 그 학생증 보면은 사진이 이제 교복을 입은 그 메이가 있는데요. 아마도 생년의 메이겠죠? 네. 근데 저 메이가 지금 게이 메이랑 똑같이 양갈래 따은 머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생존의 메이는 그 학교에 다닐 때 게이 메이처럼 저런 머리 스타일을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요. 잠깐만요. 좀 앞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 시즈마 메이 사진 뒤에 이 입학식 사진과 이 과학 실험하는 것 같은 사진과 청소하는 사진, 이런 여러 이제 뒤에 배경들 보이시죠? 네. 이게 다 생전 메이의 모습들인데요. 아, 물론 추론입니다. 안경은 안 보이지만 아무튼 안경을 생전에도 썼었는지 안 썼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양갈래 땀머를 했던 거는 확실합니다. 뭐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네. 그 궁금증이 또 있는데요. 네. 저 게이 시즈마는 교복이 다르잖아요. 저거는 무슨 교복인가요? 그거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서 저도 잘 모르겠는 부분인데 이 시즈마, 게이 시즈마가 탄생한 이유가 그 시즈마, 생전의 시즈마 메이가 이제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탑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 이 탑 안에서는 건강한 내가 그림을 즐겁게 건강하게 그리고 있는 걸 이제 감안하여 그렸기 때문에 아마 그때 자기가 이런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진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밝혀진 게 없어서 이 정도밖에 추측을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메이는 약간 이런 블레이저가 입고 싶었던 게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였지? 학생 증명서의 얘기 이제 추가적으로 하자면 이제 메이의 학생 증명서에는 생년 이외에 다른 정보가 기입되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메이의 학급입니다. 메이의 마지막 학급은 3학년 2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권을 읽다 보면 메이의 학급인 2반은 예술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 증명서 얘기 끝났고 이제 외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 또한 저의 추측입니다만 저는 시즈마 메이의 키가 160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즈마가 코우에게 팜플렛을 나눠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에서 시즈마가 코우보다 약간 크게 그려졌기 때문인데요. 작중에서 유일하게 키가 제대로 언급된 캐릭터가 아카네인데 아카네의 키가 167cm입니다. 그리고 이 키 비교 대상인
역할인 이제 코우는 아카네보다 조금 작게 그려지면 이제 150cm 될지도 모르는 하나코보다는 이제 커가지고 이를 고려해보면 대략적으로 160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이것 또한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장신 비율이 아닌 데포르메 비율로 디자인된 캐릭터들로 가득한 이 작품에서 시즈마 메이는 아마 유일하게 묘사된 네.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시즈마 메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 또한 밝혀진 바가 없는데요. 작중에서 시즈마 메이는 괴이든 생전이든 한 번씩 단 음식을 먹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권에서 이제 슬퍼하는 네네를 보며 괴이 시즈마가 달달한 거 좋아하세요? 기분이 좀 나아질 거예요 라며 이제 아몬드가 들어있는 초콜릿을 건네주었죠. 그리고 조금 뒤로 가면 네네가 생전 메이와는 핫케이크를 먹습니다. 이때 메이가 먹은 핫케이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버터와 메이플 시럽이 올려진 일반적인 모습의 핫케이크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아몬드 초콜릿과 이제 플레인한 핫케이크, 단 음식을 즐겨 먹지만 그 중에서도 좀 수수한 맛을 즐기는 편인 것 같죠? 단 음식을 좋아한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정보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냥 주어진 요소를 잘 활용하는 방식으로 연상을 해봅시다. 그렇지만 다른 캐릭터들은 좋아하는 음식이 공개되었는데 작가님께서 나중에 애들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많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캐릭터 서사입니다. 드디어 캐릭터 서사입니다. 자, 많은 독자들이 시즈마 메이의 에피소드를 읽고 감동적이고 슬프며 아름답다는 평을 남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고등학생 시절에 새벽에 처음 읽고 눈물을 흘렸거든요. 아까 앞서 아니에요. 안 비웃었어요. 네? 나 딱히 비웃었다고 생각 안 했는데요? 네네. 혼자 찔리신 게 아닌가요? 안 들렸어요. 아, 네. 아까 앞서 설명한 시즈마 메이의 소문 기억하시나요? 가족들이 미대에 가는 걸 반대하였으며 그림은 졸업 전까지 그릴 수 있어 졸업 전에 자살하였다는 소문. 하지만 그 실상은 다릅니다. 소문과 달리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미대에 가는 것을 응원해 주셨고 그녀는 자살로 죽은 게 아니라 지병으로 죽은 거였습니다. 진짜요? 네. 뭐야? 나 처음 알았어. 진짜? 처음 알았어. 헐. 반성하세요. 내가 너희 앞에서 왜냐면은, 아니, 네가 처음에 내가 미대에 가는 걸 반대했다고 해가지고, 왜 반대하지? 약간 좀, 무슨 생활을 키우려고, 막, 이제 예술은 약간 돈이 안 되니까, 막, 반대하는 건가? 막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에도 의문이 있었고, 이제, 내가 이제 갑자기 자살을 해가지고, 유령이 됐다라고 하는 거에서도, 아니, 저렇게 밝았던 애가 자살을 갑자기 한다고? 라는 의문이 조금 들었었는데, 네가 이제 되게 공식으로 말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 아니, 제가요, 님들 앞에서 지금 엄청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이걸 지금 아셨다니. 아니, 근데 저거를 갑자기 저렇게 딱 못을 앞에서 박아놓으니까 그게 아, 진짜인 줄 알았어. 앞에 건 그냥 소문이고, 소문일 뿐이고. 아무튼 간에, 지금의 자리에 오기 전까지 시즈마 양은 7대 불가사의도 뭣도 아닌 그저 평범한 유령이었고, 미술실에 시즈마 양이라는 존재가 생겨난 것은 그저 이제 소문 때문이었고, 소문의 근원지는 대체로 잘 알 수 없듯이 시즈마 양 또한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소문의 근원지를. 하나 알 수 있는 건 그 소문이 생겨난 데에는 미술실에 걸려진 생전 메이의 그림 작품의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해당 그림 작품은 이 화면 속에 이 탑 그림인데요. 이 탑은 아틀리에이며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이 안에는 건강하게 그림을 그리는 만약의 시즈마 메이가 있습니다. 그림 속에서라도 건강하고 즐겁게 살고 싶었던 그녀의 소망에 태어난 또 다른 시즈마 메이. 하지만 그렇게 태어난 그녀의 존재는 오히려 원래 자신에 대한 일그러진 소문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11권의 시즈마 메이는 괴이 시즈마 메이는 이제 자신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생전의 메이가 그 그림을 제출하기 전에 그녀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왜 죽여야만 했는지는 어차피 괴이 시즈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기서 만약 생전의 메이를 죽였더라면 탑 그림을 아직 제출하거나 완성시키지 않았으므로 그 그림을 보고 이상한 소문이 돈다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뿐더러 현재 미술실의 시즈마 양도 생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있어요. 네. 근데 그 게이
시즈마 메이가 생겨난 거는 원래 생전에 시즈마 메이가 죽은 뒤에 생겨난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11권, 아니에요? 아직 살아있었어요, 네? 그니까 11권을 보시면요. 그 괴이 시즈마가, 그니까 괴이 시즈마이기 전에 그냥 평범한 유령이었던 시즈마 메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유령도 아니고 약간 소망적으로 이제 생겨난 혼 같은 존재인데, 이제 메이가 이제 자기 아픈데 당신이 대신 이제 그림을 그려주실래요? 하고 앞에서 아직 혼일 뿐인 이제 시즈마 메이가 알겠어요 하고 꼭 안아준다기보다는 이제 이마에 이제 키스라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야, 명장면인데. 야, 그냥 원작을 보자. 지하분을 좀 안 본 지가. 야, 그냥 네가 11권을 읽어라. 아무튼 간에 아니, 그러면 저거 시즈마 메이가 살아있어요? 그니까 괴이 시즈마 메이를 말하는 거야? 생존 시즈마 메이를 말하는 거야? 생전. 생존 시즈마 메이는 이 그림을 그린 당시엔 살아있었고, 이 그림을 그리고 이제 제출까지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죽은 거지. 근데 저기 원작에서는 시즈마 메이하고 네네하고 만나잖아. 생전에 시즈마 메이하고. 응. 그리고 둘이 또 게이하고 생전하고 춘돌하잖아. 근데 그거는 어떻게 가능했던 거야? 그거는 스파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맞아. 그건 츠카사가 보낸 건데, 그게 그 장소가 실제 장소가 아니라 걔네들이 갔던 장소는 이제 시즈마 메이의, 생전 시즈마 메이의 꿈속이거든? 그러면 살아있기 전으로, 아니, 죽기 전으로 간 거야? 죽기 전에 꿈속으로 가가지고, 이제 괴이 시즈마가 생전 시즈마를 죽이려고 한 거지. 근데 게이가 살아있는 인간을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건 꿈속이니까 가능한 거겠지? 꿈속에서 죽이면 실제로도 죽을? 왜냐면은 메이 말에 의하면은 무슨 탈출구라 해야 되나? 네네가 혹시 어디로 가는지 알아? 하고 메이한테 물어보잖아. 그래서 메이가 네네 데리고 이제 데려가다가 핫케이크 먹다가 이제 결국에 쫓기면서 시즈마한테 쫓기면서 마지막에 저기가 비상 탈출구예요 하고 같이 가는데 그 비상 탈출구로 가면 이제 꿈에서 깨어나거든? 근데 네 질문이 뭐였지? 꿈에서 죽이면 실제로도 죽는 건데. 그치. 그니까 비상 탈출구에 나가야지만 이제 꿈에서 깨어나서 현실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제 꿈에서 죽이면은 이제 못 돌아가잖아. 비상 탈출구로 못 돌아가니까 이제 영원히 현실 세계에서 꿈에서 깰 수가 없는 상태인 거고. 헐. 너 그냥 다시 지하권 좀 읽어라. 아니, 싫어. 그러니까 그러면 스카사가 시간을 돌린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메이의 꿈이었다고? 근데 그것도 일종의 시간 돌리기 같은 느낌이 들거든. 어쨌든 걔네들이 간 게 시즈마 메이가 이 탑 그림을 제출하기 전에 그 과거에 시즈마 메이의 꿈속으로 간 거기 때문에 어쨌든 과거로 돌아간 게 맞긴 맞아. 과거인데 꿈속의 과거. 아니, 과거의 꿈속. 그러니까 생전 시즈마 메이가 꿨던 꿈속으로 스카사가 걔네들을 보낸 거라고? 생전 메이가 꿨던 꿈속으로 츠카사가 애들을 보낸 거지. 그러면 진짜 시간여행 아무 때나 할 수 있겠네, 개꿀. 뭐? 지금 그게 주제가 아니잖아. 아니, 근데 듣고 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린 하나코랑 네네가 축제 같은 데서 만난 장면도 있잖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과거로 간 거 아니? 일시적으로. 그치. 아, 오케이. 그리고 애초에 첫 번째 불가사의가 시간 컨셉이니까 약간 시간적 요소를 무시하면 안 되는 작품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생전 시즈마 메이의 유일한 이해자인 괴이 시즈마 메이는 생전의 자신을 지키고 싶어합니다. 괴이인 자신을 없앨 수 있는 과거에 돌아가서까지 말이죠. 유령인 채로 고독히 살아있던 긴 시간보다 자신의 꿈이었던 건강하게 이제 그림을 그리던 자신이 상처받는 게 이제 싫었던 거죠. 생전의 메이의 꿈을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허구를 부정하는 시즈마 메이가 생전에 자신의 꿈과 희망만큼은 이제 짓밟히지 않도록 생전의 그녀의 마지막 꿈일지도 모르는 공간에서 어느 누구도 하기 어려운 결의를 다지고 그 끝을 쫓아가는 과정이 정말 11권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네요. 시즈마 메이의 서사는 개인적으로 정말 최애 필터 빼고 봐도 철학적이고 짜임새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요. 철학적인 내용은 더 깊이 들어가면 지금 준비한 발표 시간 이상으로 더 갈 것 같기 때문에 적당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최애들에게 무수한 매력을 느끼는 것처럼 저 또한 시즈마 메이에게 엄청 많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적인 것 제외하고 제가 처음에 이 캐릭터를 보고 좋아하게 된 이유는 바로 밝고 긍정적이고 강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메이 쪽의 매력이죠. 밝고 긍정적이고 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캐릭터는 많잖아요. 네, 하지만 다 저마다의 서사가 그 캐릭터를 그렇게 만든 이유가 되듯이 저 또한 시즈마 메이의 서사가 그녀의 성격을 그렇게 구축해왔다는 점에서 정말 크나큰 눈물 자극이 되어 입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입덕 부정기도 거치지 않고 그냥 하이패스로 바로 그냥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튼 메이의 밝은 모습은 그녀의 현실로 인한 안쓰러움이 더해져서 더 부각된 걸 수도 있지만 메이의 이 밝은 에너지는 시즈마 쪽과 대조되면서 더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시즈마 쪽은 메이와 반대로 현실을 수용하고 허구를 부정하죠. 그러면서 서로 이 상충되는 에고 아시죠? EGO, 에고가 캐릭터를 좀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역할이 되어서 이 캐릭터에 좀 더 끌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글 작가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그렇게 아이다이로 사랑하고요. 그렇게 점차 이제 시즈마 메이라는 캐릭터에 빠져들고 만화를 다시 봤을 때 캐릭터의 디자인이 제 눈에 밟혔습니다. 아니 어떻게 병약 역해의 색감이 죽어가는 색이 저채도 디자인이 아니라 살아갈 거라고 외치는 듯한 고채도의 디자인이지? 그리고 유령인 시즈마는 메이가 죽었다는 것을 더 강조하듯이 생전 모습에 비해 약간 채도가 낮습니다. 서사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림 작가님도 정말 배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군요. 네, 아이다이로 선생님 정말 사랑합니다. 네. 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또 정말 제가 미치겠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이 캐릭터의 눈매거든요. 얼핏 보면 메이들의 눈은 동글동글한데요. 여기에 눈매의 끝이 약간 올라가 있으면서 고양이 같은 인상을 남기는 게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네. 아기 고양이 같은 사랑스러움도 있지만 그보다도 메이들을 언니라고 부르게끔 만드는 표정들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고개를 약간 들고 상대를 약간 내려보는 눈. 반대로 고개를 약간 내린 상태로 상대를 치켜 올려다보는 눈. 아주 잘생기고 심장이 떨립니다. 그리고 내내를 바라봤을 때처럼 다정다감하게 싱긋 웃어주는 모습. 아주 그냥 너무 좋아요. 저는 진짜 내내가 너무 부러워요. 그렇군요. 네. 그 밖에도 시즈마의 동태눈이 있는데 이 표정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볼 때마다 위험한 느낌이 들어서 설렙니다. 제가 지금 못 보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이렇게 좀 치웠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볼 때마다 위험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설레고요. 그리고 항상 동태눈을 하고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일종의 이벤트지 생전 메이를 대할 때나 또 딱히 나쁜 편은 아니라서 조력자로서 이제 내내를 도와줄 때나 다른 평상시의 모습은 동태눈이 아닌 정말 귀여운 동글동글 고양이 눈맨 모습이라서 이때와의 갭 차이가 느껴져서 약간 제 심장이 강약 중간약으로 아픕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뚱한 표정도 캐릭터의 성격이 보여서 너무 귀엽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즈마 메이가 안경캐라는 점인데요. 네. 여기 안경캐를 덕질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 매력을 알 것입니다. 그쵸? 네. 졸리세요? 아니요. 안경캐의 매력은 바로 탈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처음부터 낫 안경캐면 되지 않나요? 하시는데 아닙니다. 디폴트가 안경이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탈경 이벤트. 네. 항상 안경만 쓰던 캐릭터가 어떠한 해프닝에 의해 안경이 벗겨지는 그 상황. 감춰두었던 본연의 아우라를 개봉한 그 순간이
안경 키를 덕질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도파민인 셈입니다. 하지만 시즈마 메이는 괴이 쪽만 안경을 쓰고 생전 쪽은 쓰지 않았죠? 어머. 아니 그럼 이건 탈경했을 때 그 반전 매력을 느끼기도 전에 그냥 스포일러 당한 꼴 아닌가요? 제가 지금 PPT가 지금 좀 자료가 부족해가지고 아직 좀 사이에 그 한 컷이 없는데 이해해 주시라고요. 아무튼 이 둘은 시즈마 메이는 그 동일 인물이지만 성격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각자 안경을 썼을 때 안 썼을 때 완전히 다른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포일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무엇보다도 동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는데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 시즈마가 탈경한 모습은 메이입니다. 하지만 메이와 다른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메이가 이제 착경한 모습은 시즈마입니다. 하지만 시즈마와 다른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또 둘이 이제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아이템을 서로 바꿔 껴보면 단독으로 보았을 때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기 혹시 듣고 계시나요? 네. 네. 만약에 시즈마가 안경을 벗고 이제 메이가 안경을 착용했다고 이제 생각해 봅시다. 너무 귀엽죠? 그렇다고 합시다. 네. 여기서 더 나아가 시즈마의 안경을 메이가 가져가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귀엽죠? 그렇다고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탈경과 착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으며 2배, 4배 더 귀여운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캐릭터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제 기준 최고의 매력 덩어리입니다. 자, 이제 시즈마 메이와 엮이는 캐릭터, 이제 C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제 사심도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덕질하면서 동인판에서 봐온 약간 흐름? 그러니까 약간 부분적으로는 제 온전한 취향 100%가 아님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즈마 메이의 CP는 이제 괴이 시즈마와 생전 메이로 이제 나눠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시즈마 메이 하면 가장 메이저한 CP가 있죠. 그건 바로 시즈메이입니다. 생전 메이와 괴이 시즈마를 엮는 커플링, 즉 자공자수이죠. 생김새는 같지만 작중에서 밝은 햇살 역해 같은 모습만 보여주었던 본캐 생전 메이와 이제 왜곡된 진실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신의 본캐를 지키고 싶어하는 시즈마. 이러한 두 사람의 성격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는 서사적으로나 시비적으로나 볼 때 너무 감동적이고 재밌습니다. 저는 연성을 할 때 시즈마를 약간 친친 포지션의 느낌으로 그리는데요. 메이의 말대로 시즈마는 절대적으로 메이를 정말 사랑하고 있으므로 시즈마가 메이에게 하는 쓴말은 다 당신을 걱정하는 사랑의 잔소리처럼 보이고 그렇습니다. 시즈메이는 주로 시즈마가 른으로 그려지는데요. 공식의 이 이미지들을 봅시다. 보이시죠? 네. 공식이 아주 다 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더 설명이 필요한가요? 공식 이미지만 봐도 왜 시즈마가 른이고 메이가 웬으로 그려지는지 알 수 있네요. 물론 리버스도 저는 좋아합니다. 누구든 그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괴이 쪽에 비해 다른 캐릭터와의 접점이 현저히 적은 이제 생전 메이 쪽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커플링, 조합, 유성애, 무성애 관계없이 제가 이 장르판에 머물면서 메이와 엮이는 캐릭터로는 아오이, 이제 여자 쪽 아오이 말하는 거죠. 아오이, 네네, 츠카사, 그리고 테루 정도까지만 봤습니다. 메이 네네는 이제 11권에서 메이를 만나며 접점이 나타나서 이제 생긴 조합이죠. 사람들은 이 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람들은 이 둘을 하늘에 떠있는 두 개의 태양으로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햇살 역해와 햇살 역해입니다. 밝은 역해 둘이 같이 있다는 것부터가 너무 따뜻하고 솜솜하고 귀여운데 작가 선생님은 우리의 이 두 개의 태양에게 잔인한 짓을 벌입니다. 그건 바로 햇살 역해인 두 사람 다 시한부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네, 너무 슬퍼요. 여기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네네에게 괜찮다며 다독이는 게 메이의 모습이 정말 가슴 찢어지고 사람들은 이 둘을 주로 정말 좋은 언니 동생, 선후배 같은 느낌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보다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이가 좀 더 의식하지 않는 순수무해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네네 뭐야 이 잘생긴 언니 같은 시츄에이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메이 아오도 약간 비슷한 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메이 아오는 사실 원작에서는 접점이 없습니다. 근데 2021년 작가님의 할로윈 이벤트로 열린 견습 마법사 AU에서 둘의 접점이 생겼죠.
독자들의 투표로 이들은 접점이 생긴 겁니다. 디저트로 변한 사람들의 마법을 풀기 위해 재고랜턴 타르트를 먹게 된 아오이. 사실 그 디저트로 변해 있었던 건 지지마 메이. AU상 같은 반 학생이지만 전공이 달라 대화는 나눈 적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오이는 메이의 그림이 무척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법의 영향으로 대담한 메이에게 이제 메이는 정말 대담한 성격이죠. 그래서 메이에게 공주님 안기를 당하는 아오이. 사실 장소 이동으로 인해 아오이를 안고 간 것인데요. 그리고 메이는 아오이에게 집으로 초대까지 합니다. 이때 정말 저는 진짜 메이가 너무 부러웠거든요. 아무튼 이러한 해프닝으로 아오이와 메이를 엮는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물론 아오이에게는 아카네라는 남편이 있지만 저는 이 조합도 정말 귀엽고 아오이의 조곤조곤한 만화적 소녀미와 이제 메이의 리드하는 언니미가 느껴져서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왜 웃으시죠? 메이가 공이네요. 당연하죠. 네. 모두의 공입니다. 자, 치카사와 메이도 접점이 없는데요. 아마 이렇게 엮는 경우는 그 현재 괴이인 시즈마와 연계되어서 엮이는 느낌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천방지축 치카사와 곧 죽지만 마음이 강한 메이. 말썽쟁이 동생과 이제 잘 놀아주는 누나의 모습이 그려져서 정말 포근하고 따뜻하고 귀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치카사가 메이 앞에서는 사람을 괴롭히는 재미 같은 걸 못 느낄 것 같아요. 반응이 재미없다거나 뭐든 다 수용해주고 이제 놀아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흥미가 떨어질 것 같아요. 금쪽이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지마를 포함해서 이제 테루와 엮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한 분을 위해서 나중에 설명하겠고요. 이제 게이 쪽의 시지마가 엮이는 캐릭터로는 일단 7대 불가사의들과 네네, 사쿠라, 츠카사, 그리고 테루 정도까지만 봤습니다. 7대 불가사의야 뭐 가족 아닙니까? 아니죠. 직장 동료입니다. 하지만 유사 가족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코는 아무래도 모든 7대 불가사의의 상사 같은 느낌이라 제가 느끼는 바로는 시즈마와 하나코의 조합은 정말 현실 상사와 현실 직원입니다. 그래서 아카네와의 조합은 같이 상사를 욕하는 포지션입니다. 둘이 접점도 없고 제대로 대화하는 장면은 못 봤지만 시즈마와 아카네는 정말로 죽이 잘 맞는 직장 동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카네는 괴이들을 그닥 신뢰하지 않지만 제 이제 오랜 캐해로는 이제 7대 불가사의 중에 그나마 현실 감각이 있고 말이 잘 통할 것 같은 사람이 시즈마라서 저는 이 주장을 강력하게 밀고 싶습니다. 아카네와 마찬가지로 하나코랑 미츠바를 제외하면 시즈마가 다른 7대 불가사의와 대화를 나누거나 한 부분은 없더군요. 13권에 회의실 같은 곳에 있던 것도 본체가 아니라 클론인지라서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딱히 서로를 만나고 싶지 않아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직장 가족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누구보다 7대 불가사의로서의 고충을 이해해 줄 겁니다. 이제 시즈마가 야코를 만난다면 요즘 이상한 소문 때문에 질척대는 커플들이 늘어났어 라는 야코의 하소연도 들어주고 그림으로 친구 좀 만들어달라는 미츠바에게는 이제 토끼 친구들도 좀 만들어줄 것이며 카코 대신 미라이랑 놀아주거나 이제 시즈마도 이곳의 학생이었으니까 치치고모리 선생님 만나면 인사하고 6번은 좀 많이 바쁘시니까 뭐 연말에 다 같이 7대 불가사의 연말 쫑파티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요? 그렇다고 합시다. 네, 가족입니다. 이들은 가족입니다. 시즈마와 네네 조합은 동인판에서 아직 메이와 네네 조합만큼 커플링적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다. 조합 정도까지만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시즈마도 어찌 보면 이제 시한부였던 자신의 삶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이만큼은 아니지만 그 조력자 정도로 네네와 엮어볼 수 있는 조합입니다. 메이 네네는 메이가 이제 다정다감한 선배 느낌이라면 시즈마와 네네 조합에서는 다정할 수는 있지만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선배 느낌? 이 정도로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사쿠라와 시즈마는 3학년 선배라는 이 3학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 등장 인물들 중에 이제 최고참 선배들이죠. 이 때문인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둘을 엮는 것 같은 양상이 보입니다. 정말 좋지 않나요? 좋지 않나요? 좋다고 합시다. 저기요. 네, 좋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거 맞죠? 네, 맞아요. 네네네. 네. 정말 좋다고 봅니다. 공식 미인 단발 역해와 양갈 땀머 안경 역해의 합. 너무 우아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우러러보는 선망의 대상 같은 느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지만 둘 사이에는 정말 귀여운 상황이 펼쳐질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풍스럽고 우아한 사쿠라가 또래 정도 되는 이제 시즈마에게 그림 관련된 부탁도 하고 곤란해하는 귀여운 표정을 지으면 시즈마는 이제 그에 마지 못해 부탁을 들어주고 시즈마도 이번 한 번만이에요? 라면서 이제 곤란한 표정을 짓고 이런 상황. 이 둘은 사실 그냥 말랑이들인 겁니다. 치카사와 시즈마의 관계는 메이와 치카사 관계가 약간 다른데요. 메이는 치카사를 정말 잘 돌볼 것 같다면 시즈마는 치카사를 정말 말썽쟁이 취급하는 느낌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카사 입장에서는 메이보다 시즈마를 데리고 장난칠 때가 더 재밌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둘을 엮는 것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자, 는 잠깐 소리를 끄거나 이제 디코를 잠깐 나가주시면 가 불러오거나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야? 안녕히 계세요. 그 부르면 다시 와. 네, 안녕히 계세요. 자, 그럼 이제 테루와의 CP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루시지? 접점? 없습니다. 테루메이? 접점? 없습니다. 하지만 동인판에서 보신 적 있죠? 네, 비록 그리는 사람도 한정적이고 그중 절반은 아마 제가 그린 거지요. 그쵸? 네, 슬픕니다. 접점도 없는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엮이는 걸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제가 그 메이 테루시지 얘네들은요 제가 최애가 시즈마 메이인 걸 떠나서 봤을 때 그냥 너무 제 취향적으로 맛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즈마 메이를 최애로서 보는 관점하고 메이 테루시지라는 CP로 보는 관점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데 네. 우리 셋이 좀 머리가 부스스한 게 조금 비슷해요. 아, 그쵸. 아, 그것도 정말 귀여운 요소라고 생각해요, CP적으로 봤을 때. 아, 네. 적당히 과몰입하고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얘네들 되는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접점도 뭣도 없는 얘네들이 대체 왜? 우선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작가님께서 연재하시는 만화에 지정된 시간대일 뿐이지 만화에 그려진 시간대 외의 캐릭터들의 모습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즈마는 카모메 학원의 이제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고 테루는 카모메 학원의 학생회장이자 테마사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주 배경, 사건이 일어나는 주된 장소는 카모메 학원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다는 것은 독자들이 모르는 시점에서 언젠간 한 번쯤은 만나지 않았을까? 라는 망상 촉진제를 부여합니다. 심지어 두 사람 중에 한쪽은 유령, 한쪽은 테마사로 만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자, 우리 남은 청취자 한 분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엔더피요. 아, N이시구나. 그렇다면은 혹시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요? 네. 아니요? 아니,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연성을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이 설명을 듣고 좀 더 상상력을 길러보도록 하세요. 자, 두 사람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테루? 능굴남이죠? 능굴남이지만 괴기의 한정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무서운 표정도 짓습니다. 시즈마? 성격이 솔직히 다양해서 하나로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약간 츤데레 속성입니다. 시즈마는 또 난폭한 걸 싫어하죠? 피곤한 일은 피하고 싶어하는 평화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테마사라는 존재는 명들인 불가사의들에게 두려운 존재들일 겁니다. 이로써 둘 사이에는 혐오 관계라는 아름다운 키워드가 생성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둘이 티격태격 싸우는 겁니다. 서로 이제 싫어하지만 사랑이 아닌 다른 감정으로 서로를 의식하는 관계? 얼마나 맛있습니까? 심지어 역캐 쪽이 연상? 남캐 쪽이 연하입니다. 연상녀 연하남. 정말 입에 취향에 들어갔네요. 네. 연상녀 연하남. 보통 연하 쪽이 이제 연상 쪽을 선배라고, 선배 혹은 누나라고 불러야죠? 하지만 이 둘은 다릅니다. 연상녀인 제초에는 존댓말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무리 한 살 어린 테루에게도 이제 존댓말을 쓸 겁니다.
그리고 연하남인 김태루는 웃사람들에게는 존댓말을 쓰지만 게이들을 바선생 취급하듯 하기 때문에 아무리 선배인 시즈마라도 반말을 쓸 겁니다. 호칭도 선배가 아니라 엄청 딱딱하게 요음반 이러고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과연 테루와 시즈마가 고2, 고3 때만 만났을까요? 아닐 겁니다. 죽은 시즈마는 고3이라는 시간에 멈춰져 있지만 김태루는 살아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카모메 학원에서의 중1부터 고2까지의 세월의 유동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연상녀 연하남 안에 있는 또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설명한 테루 시즌 전부 무성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고요. 이때도 현관이었을 게 분명하죠. 이때는 테루가 어렸을 거기 때문에 힘이 현 시점보다 약했을 겁니다. 7대 불가 사이를 그 어린 몸으로 혼자 상대하긴 힘들다는 소리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시즈마는 고3이라는 시간에 멈춰있고 테루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 말뜻은 언젠간 테루가 7대 불가 사이들을 혼자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최애가 시즈마로서 최애가 굴려지는 게 솔직히 좀 좋거든요. 네, 저는 최애가 네 그렇지 않나요 보통? 굴려지는 게 좋다고요?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메이 굴려지는 건 좀 솔직히 눈물 흘리는데 그 시즈만 좀 굴려지는 게 좀 아무튼 간에 테루가 어렸을 때 이제 시즈마한테 이제 못 당하는 거를 자라서 좀 더 많이 티격태격 싸우면서 가끔씩은 이제 시즈마를 엮기잡했으면 좋겠네요. 저의 네, 바람이었고요. 저의 인생은 잘 알았습니다. 네. 그럼 이제 테루 메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루와 메이는 솔직히 테루 시즈보다는 접점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타쿠들은 캐릭터들의 접점의 유무를 덕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메이와 테루, 그리고 시즈마까지 AU에서 엮여졌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 할로윈 이벤트를 내놓으신 AU인데요. AU가 AU라고는 하지만 작가님께서는 왜 굳이 이 셋을 붙여놨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작가님께서 이러한 AU 이벤트를 내실 때마다 최대한 원작과의 관계성이 어느 정도 겹쳐 보이도록 설정하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독자들의 선택지로 생긴 결과물들 제외하고 말이죠. 근데 이 사진을 보세요. 완전 아기 그 자체인 꼬마테루 몬스터와 그보다 훨씬 연상처럼 보이는 CG 메이 연구원들. AU에서도 작가님이 이렇게 미는데 원작에서도 어느 정도 관계성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이 작품의 작중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나온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2009년이라 가정한다면 2001년쯤에는 이제 죽었을 메이와 당시 9살 정도의 김태루 사이에는 최대 9년 정도의 만남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AU의 모습도 그러하였으니 어린 시절의 테루가 훨씬 누나였던 메이를 만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작가님께서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사실과 무관해도 2차 창작 독인판이라면 원래 그런 곳이고 이 조합은 정말 제가 봐도 언젠간 훌륭한 연상녀 연하남은 주식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조합은 테루시지와 달리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메이가 괴이가 아닌 인간이라는 것인데요. 애초에 시즈마와 메이의 성격도 달라서 다른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시즈마는 춘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쟁쟁한 배틀 헤테로 테루시지 조합에서는 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메이는 씩씩하고 밝고 내내에게 그랬던 것처럼 언니, 누나, 선배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테루는 능글남이거든요. 그 즉슨 메이와 테루의 조합에서는 테루가 수의 느낌이 강렬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전 고정러가 아니라서 메이 수도 먹습니다. 아무튼 테루가 수인 조합 상상해봐도 좋지 않나요? 만능 탑일 것 같은 이 남자가 이런 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병약 역캐에게는 쉽게 당해낼 것 같지 않다니. 이러한 저의 캐로 인해 저는 주로 이들을 연상할 때 이런 식으로 메이 테루시지 이렇게 연상합니다. 그리고 셋이 같이 있을 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시즈메이 포지션까지 이제 끼어서 시즈마가 테루로부터 메이를 지키는 혹은 뺏기지 않으려 하는 질투?
하는 상황도 재밌을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즈마에게 지킬 소중한 누군가가 생겨버렸을 때 테루에게 약점 잡히는 그 모먼트가 저는 정말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로는 잠깐 이름 불러줄래? 이거 어떻게 부르지? 방송 잠깐 나가서 디스코드 한 시간 했어. 발표를 1시간? 네, 그럴 줄 알았거든요. 기대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CP 얘기가 끝났거든요. 근데 CP 뒤로는 제가 이제 캐릭터 성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이제 굿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저희 발표 마감일까지가 너무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더는 못했는데 성우 얘기? 성우 얘기 뭐 할 거 있나? 좀 질문해봐. 가상 캐스팅을 했다고 들었는데, 유력한 후보라던가 그런 거 생각한 성우가 있나요? 유력하다라고는 솔직히 없어요. 왜냐하면은 보기보다는 약간 이 성우가 했으면 좋겠다라던가 그런 성우. 제가 가상 캐스팅을 이제 메이 덕질하고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제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솔직히 좀 힘들거든요. 그런 딱 누구다 싶은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머릿속에 지금 재생되고 있는 목소리는 생전 메이의 목소리지 그 왜 시즈마가 가끔씩 좀 무섭게 표정 짓거나 하는 그런 모먼트가 있잖아요. 네. 그때 그 갭 차이를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이제 바꿔줄 수 있는 성우가 존재할 수 있나? 난 그런 것도 감안하면서 보면은 생전 메이한테는 어울리는데 약간 얀데레라 해야 되나? 약간 얀데레 같은 느낌 나는 약간 무서운 느낌? 살벌한 느낌 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성우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그래서 정확히 누구였으면 좋겠다 싶은 분은 없어요. 그러면은, 님은 이제 애니가 나오고, 시즈마 메이가 이제 나올 때, 게이 시즈마하고, 생전에 메이하고, 이제 목소리가 같은 성우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연하죠. 같은 분이셔야 해요. 왜냐하면은 하나코랑 츠카사는 쌍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은 성우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시즈마랑 메이는 쌍둥이는 아닌데 아무튼 같은 본체가 똑같이 생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약간 성격적 부분. 아니, 애초에 네. 자아만 둘로 나눈 거지. 둘 다 똑같은 몸이니까. 한 음. 사람으로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한 사람이어야 하죠. 그리고 우리 제작사분들 돈이 그렇게 다른 많잖아. 장르의 경우에는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예 다른 캐릭터로 봐가지고 간주해서 성우를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작진 쪽에서 알아서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제작자 쪽은 돈이 그렇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예산이. 왜냐하면은 이미 성우진 자체가 인기 있는 성우들이 꽤 있어서 좀 이미 성우 캐스팅 비용으로만 해도 좀 들어서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아니, 나는 일단 제대로 어울리는 성우였으면 좋겠어. 유명하든 안 유명하든 상관없는데, 목소리가 어울리는 사람이었으면 근데 이게 좋겠죠. 어울리는 성우는 뭐 듣다 보면은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게 그게 음향 감독이 하는 일이니까 그거는 음향 감독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 웬만하면 일을 그쪽에서 하니까. 그냥 제 개인적 소망인데, 그냥 저를 캐스팅 팀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이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물론, 애초에 일본어를 못하지만. 나 원작 나 이제 굿즈 얘기도 넣으려고 했는데. 아직 늦지 않았다. 시즈마 메이 굿즈 구매하기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었는데 뭐 시간이 없었네요. 아무튼 간에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어요? 네, 그럼 저의 발표 총 1시간 12분 정도 한 이제 발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짝짝짝.